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기업은 바로 도로대시, 티커 심볼은 DASH입니다. 이게 뭐 단순히 음식 배달 앱 이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은 이제 동네 상권 전체를 아우르는 로컬 커머스 강자로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회사죠. 맞습니다. 최근에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2025년 10월 27일 기준으로 보니까 267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와, 시장의 이목을 제대로 끌었죠. 특히 그 세계적인 투자은행 있잖아요. 골드만삭스. 네, 골드만삭스. 여기서 목표 주가를 무려 315달러로 제시하면서 매수 의견을 냈어요. 이게 정말 큰 화제가 됐습니다. 네, 315달러면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꽤 높은 수준이라서 다들 주목을 했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이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월가의 시각들, 또 도어더시의 진짜 재무 상태는 어떤지, 그들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 그러니까 성장 전략은 뭐고 또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네요. 단순히 뭐 정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들을 통해서 도어대시라는 기업의 현재 가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좀 같이 통찰력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도어대시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감자는 골드만삭스 보고서 같아요. 목표 주가 315달러에 매수 의견이라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그 골드만삭스가 주목한 포인트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도어대시의 핵심 사업이죠. 바로 음식 배달 사업. 이 부분의 그 총 주문액, GOV라고 하죠. 네, GOV. Gross Order Value. 이 GOV가 꾸준히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면서 아주 탄탄한 성장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하다. 그렇죠. 자료에서도 보면 이게 단순히 뭐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도어대시가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운영 자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증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판단을 근거로 골드만삭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핵심 GOV 추정치를요. 기존보다 5%에서 많게는 10%까지 올려잡았습니다. 와, 꽤 많이 올렸네요.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요. 최근에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 그 영국 기반의 경쟁사 딜리버루 인수건입니다. 딜리버루. 네. 네, 딜리버루. 골드만삭스는 이 인수를 통해서 도어대시가 이제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아주 중요한 발판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확장, 이것도 중요하죠. 물론 이제 분석에 따르면요. 딜리버루의 성장을 좀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도어대시가 앞으로 상당한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은 돼요. 투자가 또 필요하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이익률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 강화하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핵심 사업은 탄탄하게 성장하고 또 해외 시장으로 나아갈 발판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 골드만삭스는 뭐 현재와 미래 모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네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월가의 대표주자 격인 골드만삭스의 시각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투자은행들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비슷한 의견이 좀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좀 온도차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요. 긍정적인 기류가 확실히 좀 강하게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쭉 종합해보면 예를 들어서 트루이스트 세큐리티즈 같은 곳은 목표 주가를 340달러로 제시했어요. 골드만삭스보다도 더 높게 본 거죠. 와, 340달러요? 더 높네요. 네, 그 외에도 BTIG나 모건 스탠리 같은 이런 다수의 주요 투자 기관들이 여전히 매수, 바이 의견이나 아니면 비중 확대, 오버웨이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체로 좋게 보는군요. 네, 실제로 그 자료에 언급된 걸 보면 한 40명이 넘는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 주가가 있거든요. 그게 약 303달러 수준이에요. 303달러. 네, 현재 주가가 아까 267달러 선이라고 했으니까 비교해보면 여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컨센서스는 상승 여력이 있다 쪽이군요. 하지만 이게 뭐 모든 전망이 다 장밋빛인 건 아니에요. 분명히 신중론도 존재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를 들어서 스타이플이나 바클레이즈 같은 기관들은 보유 홀드나 중립 이퀄 웨이트 의견을 내놓기도 했어요. 아, 보유나 중립 의견도 있군요. 이유는 뭘까요? 이들이 주로 우려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 즉 높은 밸류에이션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밸류에이션 부담.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시다시피 이 배달 시장 경쟁이 정말 너무 치열하다는 점입니다. 네, 경쟁 정말 치열하죠. 그래서 뭐 월가 전체가 만장일치로 막 낙반하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이런 위험 요인들에 대한 경계심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 점은 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긍정적이긴 한데 비싼 가격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하고 치열한 싸움터, 즉 경쟁 환경,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계속 좀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이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결국 시장이 도어대 씨의 그 높은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이런 기대를 상당 부분 이미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 말씀이 정확합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은 분명 미래의 성장에 대한 아주 강한 믿음, 이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봐야죠. 만약이라도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실적이 나온다거나 하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월가의 시각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이제 도어대 씨의 속살을 좀 더 들여다보죠. 성장세가 무섭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럼 기업의 재무적인 체력, 이건 어떤지 궁금합니다. 특히 그동안은 워낙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적자를 계속 내왔다 이런 인식이 좀 강했잖아요. 네, 그랬었죠. 투자 단계였으니까요. 그런데 수익성 측면에서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 자료들을 보니까 최근에 드디어 그 GAAP 기준 흑자를 달성했다 이런 내용이 눈에 띄던데요. 아, 네. 바로 그 점이 최근 시장이 도어대 씨를 다시 보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요. 도어대 씨는 이제 더 이상 성장만을 외치는 회사가 아니라 이 외형 확장과 수익성 개선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 두 마리 토끼를요? 네. 구체적인 수치를 좀 보면요. 2024년 4분기에 총 주문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늘어난 6억 8,500만 건,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총 주문액, 아까 말씀드린 GAOB죠. 이게 21% 증가해서 21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와, 엄청난 숫자네요. 네, 매출 역시 25% 성장해서 29억 달러였고요. 이 성장세는 2025년에도 계속 이어져서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33억 달러를 달성했어요. 성장세가 꺾이지 않는군요. 그런데 이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2024년 연간 기준으로요. 사상 처음으로 GAAP, 즉 일반 회계 기준으로 순이익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연간 기준 GAAP 흑자? 네, 이게 뭐 일회성 요인이 아니라 연간 기준으로 흑자를 냈다는 것은요. 수년간 계속해왔던 그 막대한 투자가 드디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익 창출 능력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로 봐야 해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죠. 이것은 도어대 씨가 단순히 그냥 몸집만 불리는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익성 개선이 또 뒷받침되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월가의 긍정적인 평가도 더 힘을 받게 되는 거고요. 와, 정말 드디어 연간 흑자 전환이라니. 이건 정말 중요한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규모의 경제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일 텐데요. 그럼 이런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뒷받침할 그 재무 구조 자체의 안정성? 이건 좀 어떤가요? 예를 들어 뭐 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인지, 현금 흐름은 괜찮은 건지 이런 지표들이 좀 궁금한데요. 네, 그 부분도 자료에 나온 지표들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단기적인 파산 위험을 예측하는 데 쓰이는 지표 중에 알트만 G스코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알트만 지스코어.
네. 이게 9.07로 나왔습니다. 보통 이 점수가 3점 이상이면 재무적으로 안전하다고 보는데 9점대면 이건 뭐 매우 안정적인 상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9점대면 굉장히 높은 거네요. 네, 그렇죠. 또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을 여러 항목으로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데 피오트로스키 F스코어라고 합니다. 이것도 7점으로 꽤 높은 수준을 기록해서 재무 상태가 상당히 건실하다 이 점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F스코어도 7점. 좋네요. 다만 아까 그 밸류에이션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됐듯이 주가 매출 비율, PS 비율이라고 하죠. Price to Sales Ratio 이런 가치 평가 지표는 과거 평균치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 PS는 여전히 높다. 네, 이건 다시 말해서 시장이 도어대시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을 부저하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종합해보면 이런 거네요. 엔진, 즉 성장은 여전히 강력하고 연비, 수익성은 개선되기 시작했고 차체, 재무 안정성도 꽤 튼튼하다. 그런데 이미 가격표, 즉 밸류에이션에는 미래의 우승 기록까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군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이신 것 같습니다. 딱 그런 상황이죠.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자, 그럼 도어대시가 이런 강력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만들어내는 그 동력, 즉 그들의 전략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단순히 음식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도어대시의 전략을 이해하려면 그 첫 단추는 역시 그들이 미국 음식 배달 시장에서 구축한 압도적인 지배력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이 무려 67%에 달한다고 해요. 67%요? 와, 거의 3분의 2네요. 네,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 점유율은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뭐냐면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으니까 더 많은 식당들이 도어대시에 입점하게 되고 또 입점한 식당이 많으니까 배달기사, 즉 대시어라고 부르죠. 이분들이 도어대시 플랫폼으로 더 많이 모여들고 이게 다시 또 더 많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소비자와 식당 그리고 배달기사까지 이 3박자가 서로를 끌어당기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구축된 네트워크와 또 높은 브랜드 인지도는 경쟁자들이 정말 쉽게 넘볼 수 없는 일종의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성을 둘러싼 깊은 물길처럼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로 작용하게 됩니다. 마치 한번 생태계가 딱 구축되고 나면 후발주자가 따라잡기 굉장히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죠.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있네요. 네. 그런데 도어대시는 이 강력한 기반 위에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방향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카테고리 확장입니다. 기존의 주력이었던 레스토랑 음식 배달을 넘어서 이제는 식료품, 편의점 상품, 주류, 심지어 약국 상품까지 이런 비레스토랑 분야로 서비스 영역을 아주 공격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걸 다 배달하겠다는 거네요? 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비자들이 도어대시 앱 하나로 일상생활에 더 많은 필요를 해결하게 만들어서 앱 사용 빈도를 높이고 결국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려는 전략인 겁니다. 앱 하나로 다 해결한다. 락인 효과를 노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둘째는 아까 골드만삭스 분석에서도 나왔던 글로벌 확장입니다. 이미 그 핀란드 기반의 배달앱 몰트를 성공적으로 인수했었고요. 최근에 논의된 영국의 딜리버로 인수는 미국 시장의 성장세가 혹시라도 둔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으려는 야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유럽 시장 공략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국내 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해외로 눈을 돌린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도어대시 스스로를 기술 중심의 물류 기업으로 정의하면서 추진하는 기술 기반 물류 혁신입니다. 시슬 중심의 물류 기업이요. 그냥 배달앱이 아니라. 네,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단순히 배달 중개 플랫폼을 넘어서 물류 효율성 자체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엿보입니다. 예를 들면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 아시죠? 네, 자율주행차. 네, 그 웨이모와 손잡고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를 테스트한다거나 아니면 드론 배송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거나 하는 모습들이 대표적입니다. 와, 자율주행 배달에 드론 배송까지. 미래 기술이네요. 그렇죠. 이게 당장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배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또 배송 속도나 효율성을 높여서 경쟁력을 더 강화하려는 그런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들어보니 정말 대단하네요.
미국 시장에서의 그 압도적인 점유율이라는 성을 기반으로 해서 해자를 더 깊게 파면서 네트워크 효과 강화, 동시에 성 밖으로 영토를 막 넓히고 카테고리 글로벌 확장, 심지어 성을 지키는 병사들을 로봇으로 바꾸려는 기술력 신시도까지 하고 있는 거네요. 하하, 네. 비유가 아주 적절하십니다. 정말 다각적인 전략이죠. 그런데 이렇게 야심찬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위험 요인 같은 건 없을까요? 자료들에서도 약간 경고음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아, 물론입니다. 당연히 있죠.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은 역시나 치열한 경쟁 환경입니다. 경쟁, 역시 빼놓을 수 없군요. 네, 이 배달앱 시장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그만큼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막 뛰어들어서 경쟁 강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도 그 한국 시장 예를 들고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하고 쿠팡이츠 등이 벌이는 그 무료 배달 경쟁. 아, 네. 정말 치열하죠. 네. 이건 사실상 출혈 경쟁에 가까운데 이게 바로 글로벌 시장의 경쟁 상황이 얼마나 살벌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군요. 그렇죠. 도어대시 가장 강력한 글로벌 경쟁자는 뭐니 해도 우버이츠. 우버이츠. 네, 우버이츠는 이미 구축된 그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고 또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와의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막강한 경쟁자죠. 그 외에도 지역별로는 그룹, 허브 같은 전통의 강자도 있고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갑자기 빠르게 영향력을 키우는 그런 신흥 강자들의 도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 환경은 필연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계속 쓰게 만들고 또 수익성에도 압박을 줄 수 있는 항상 존재하는 리스크라고 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쟁 심화는 결국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네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수익성 개선 추세가 과연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포인트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경쟁 외에 또 다른 위험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규제 리스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아주 골치 아픈 문제인데요. 규제 리스크? 어떤 종류의 규제인가요? 특히 그 배달기사, 즉 대셔들의 법적 지위 문제가 가장 큰 뇌관 중 하나입니다. 아, 기기코노미 노동자 문제군요. 그렇죠. 현재 도어대시는 대셔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정부나 법원에서 이들을 직원으로 봐야 한다. 이런 식의 규제가 도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겠네요. 맞습니다. 회사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 4대 보험료, 유급휴가 이런 각종 비용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건 도어대시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네, 정말 큰 리스크네요. 그리고 또 플랫폼 기업으로서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고라든지 위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사회적, 법적 논의와 규제 강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언급된 그 뉴욕시와의 소송 사례처럼요. 각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정책 변화는 도어대시에 대해 언제든 예기치 않은 비용 증가나 사업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 심화에다가 규제 리스크까지 이 두 가지 외부 요인이 확실히 도어대시 앞길에 놓인 좀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만만치 않죠. 혹시 그럼 회사 내부적인 위험 요인 같은 건 없을까요? 자료에서 그 경영진의 주식 매도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CEO를 포함해서 일부 고위 경영진들이 자사 주식을 매도한 사례가 포착되었다고 하는데요. 내부자 매도요. 물론 경영진이 지식을 매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세금 문제라거나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걸 보고 혹시 주가가 이제 고점에 다다른 거 아니야? 혹은 회사 내부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죠. 네. 이런 내부자 매도 움직여는 투자자들의 신뢰도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모라든지 빈도 같은 것들을 앞으로도 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좀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월가의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감이 있었고 또 실제로 인상적인 성장세와 마침내 보여주기 시작한 수익성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로컬 커머스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아주 야심찬 전략까지. 네, 그랬죠. 하지만 동시에 정말 치열한 경쟁 환경과 만만치 않은 규제 리스크, 또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과 내부자 매도 이슈라는 그런 그림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현재 도어대시는 어떤 국면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도어대시는 지금 그 고속성장이라는 첫 번째 등반 구간을 지나서요. 이제 수익을 동반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번째, 어쩌면 더 험난할 수도 있는 그런 등반 구간으로 진입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수익을 동반한 성장으로 가는 변곡점. 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월가의 그 긍정적인 전망들은 도어대시가 이 어려운 전환을 성공적으로 해낼 것이다 라는 시장의 어떤 기대감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강점, 그러니까 불케이스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첫째, 미국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과 그로 인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둘째, 음식 외의 신규 카테고리 및 글로벌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확장 잠재력. 셋째, 역사적인 흑자 전환으로 증명된 수익 창출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인의 드론 같은 기술 혁신을 통한 장기적인 비용 구조 개선 가능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강점이 뚜렷하네요. 반면에 약점, 즉 베어 케이스 또는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할 리스크는요. 첫째, 우버이츠 등과의 정말 생존 경쟁으로 인한 지속적인 마케팅 비용 지출 및 수익성 압박 가능성. 둘째, 대시어 처우 개선 문제나 플랫폼 책임 강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 변화의 위협. 셋째, 이미 높은 성장 기대치가 반영된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자 매도와 같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결국 도어대시의 미래는 이런 강점들이 방금 말씀드린 리스크들을 얼마나 잘 압도하면서 실제로 실현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명확한 요약 감사합니다. 종합해보면 도어대시는 단순히 음식을 배달하는 회사를 넘어서 우리 동네의 모든 상점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거대한 로컬 커머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아주 원대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림이 아주 크죠. 단기적으로 넘어야 할 파고는 분명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그들이 가진 그 시장 지배력과 기술력 그리고 확장 전략이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정말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그 $315라는 목표 주가는 바로 이러한 도어대시의 원대한 비전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아주 강한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목표가에 담긴 의미가 바로 그거겠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도어대시에 대한 심층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기업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과연 도어대시가 그리는 그 로컬 커머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또 산적한 과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나갈지 앞으로 계속 주목해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볼 만한 기억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도어대시가 음식 배달을 넘어서 식료품, 편의용품, 약국 등등 점점 더 다양한 카테고리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정말 방대한 양의 소비자 구매 데이터를 확보하게 될 텐데요. 그렇죠.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이겠죠. 과연 이 데이터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기존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까요? 이 데이터 활용 전략이야말로 오늘 자료에서는 깊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미래 도어대시의 진정한 경쟁력을 가늠할 핵심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데이터 활용.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각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이미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